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25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소통. 우리 누구나 원하는 건데요. 자, 누군가와의 소통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그 소통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네가 그런 방식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한데 네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 거다. 이런 원망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소망. 이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상대방의 행동이 있는 그대로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망에 매여 있을수록 쟤 왜 저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런 불만을 느끼게 되고 내가 그렇게 불만스러운 시선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 상대방과의 소통을 성공하기는 어렵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과의 소통 당연히 어렵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요. 그쵸?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일단 합의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그쵸? 합의해야 할 일이 많으면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불일치를 확인할 기회도 많다는 거예요. 불일치를 확인할 기회가 많으면 갈등을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합의할 일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아주 부모님을 모실 거냐, 안 모실 거냐, 어디서 어떻게 모실 거냐, 엄청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기가 쉽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까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남들은 다 몰라줘도 너만은 나를 알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상대방은 안 그러냐고요.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대로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너만은 내 입장을 좀 이해해주고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남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죠. 이게 왜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남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양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은 피할 일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데 잘못하면요. 예,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남보다 못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못하게 되죠.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쉽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 하기 어렵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보고 그걸 내려놓으면 사실 인간관계 문제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히 내려놓기가 어렵죠. 점점점 내려놓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보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엔 좀 안 드는데 일단 저 사람의 논리를 좀 보자. 저 사람은 어떤 심리적 이유, 무의식적 이유, 논리,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지? 라고 정말 뉴트럴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 가족도 그렇고 다 타짜들이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 맘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홀딩 그건 두고 일단 저 사람의 심리적 이유, 무의식적 이유, 근거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불일치를 확인할 기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오래 함께 하다 보면 그냥 이제 황혼이혼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장점을 보는 눈보다 단점을 보는 눈이 예리해요. 장점에는 쉽게 익숙해져요. 그럼 결혼 생활 자체가 상대방의 장점은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상대방의 단점을 견뎌내는 역사가 되거든요. 결혼 생활 자체가. 그런데 그 단점에 대한 기억이 계속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어떤 상황이 와요,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는 장점은 하나도 없이 단점만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1차적 인식으로는. 이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단점을 불편하게 느끼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장점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신 차리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비판적 사고력으로, 철학적 성찰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단점에 대한 기억만 축적이 되죠. 그리고는 상대방이 장점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깐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죠. 단점에 대한 인식이 쌓이고 쌓여서 참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해서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나의 자아 경계를 침범해 들어올 정도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관계를 절연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혼하신 분들의 90%가 이혼한 걸 후회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이혼한 걸 후회하는 거에 그 사람의 장점이 이혼하고 나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이런 점이 있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는 철학 선생으로서는 그 우리가 보기 힘든 장점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오해를 사기가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게요 한 번 제가 그냥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편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편집 기술이 없거든요. 그냥, 그냥 녹화를 하는 거라서 약간 표현이 부적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이 사람의 그 진심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면 여기 유튜브에 그 강의 내용 텍스트 버전 링크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저의 실수를 쪼끔씩 교정해서 텍스트화 해 놨습니다. 네 그거 좀 가끔 표현상 실수가 있어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 과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집중합니다. 그래서 단점에 대한 기억이 축적이 돼서 단점에 대한 인식이 쌓이고 쌓여서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소통이 어려운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다. 요 슬라이드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뭘 바라고 있는가를 자꾸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상대방에게 내가 뭘 바라고 있는 건지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힘들어지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소통하다 보면. 예. '내가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네가 힘들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래 너를 위해 내가 이 소망을 내려놓을게. 네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하길 바라는 소망을 내려놓을게.'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네. 자 그 자녀와의 소통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아이의 행복을 바라서 이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이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건가?' 네. 근데 인제 이게 정말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될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요. "아니 선생님 자녀가 성공해야 행복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성공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에 중점을 두고 아이를 대하는지 성공에 중점을 두고 아이를 대하는지는 굉장히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욕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에서. 특히 자녀는 내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못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 아이하고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 중에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하길 바라는 소망인데 결국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욕심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니?'라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아이에게 집중해서 볼 때 그때 아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네. 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와의 소통이 어렵다라고 하면 음 어쨌든, 어쨌든 부모가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가 부모한테 맞춰 주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부모가 자녀한테 맞춰 줘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실은 아이의 성공 덕분에 내 얼굴을 빛내고 싶은 욕심이 있나 없나?'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서 그 욕심을 아이를 위해 내려놓을 때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부모하고 소통을 하려고 들죠. 그쵸? 부모가 욕심을 버리고 자녀 교육에 임하면 자녀는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며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욕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임하면 이게 성공이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이러면서 아이의 가능성을 내가 재단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게 됩니다. 예. 아이는 타자인데 아이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집중해서 봐 줘야 되는데 내 프레임으로 아이에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자녀 교육 문제 얘기할 때 제가 되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결국은 뭐 어른의 잘못이지 자녀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될 이 의무까지 있고 또 아이를 이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자꾸 돌아봐야죠. 음. 부모가 자기 욕심으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자녀는 자아를 침해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제가 대치동을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건물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친아는 여기저기 소문이 나지만 자기 아이가 정신과 치료받는다는 거 말하는 부모 별로 없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니면. 그러니까 엄친아는 소문이 많이 나지만 치료받는다, 뭐 심리 치료받는다, 정신과 치료받는다 이런 거는 소문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어릴 때 10대 때 엄친아였던 친구가 대학생이 돼서 굉장히 망가지고 그로 인해 부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리고 막 너무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만 이렇게 정말 증풍노도의 시기에 부모 말을 너무 잘 듣잖아요. 그럼 얘가 고등학생이 돼서 '이게 아닌데.' 하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건너 아주 멀쩡히 대학도 잘 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랬는데 30대 초반에 음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황당하죠. 그동안 계속 자기 말을 다 잘 듣고 왔는데 애가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하니까 얼마나 이건 뭐 무슨 표현으로 그거를 그쵸. 근데 이게 자녀가 자기의 독립성을 유지를 하려면 부모한테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부모한테 저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말썽 부린다, 말 안 듣는다 속상해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착한 아이 위험해요. 36 세까지 한 번도 말썽 안 부리네.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그걸 원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참 답답한 게 아이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좋겠대요. 자기 생각이 좀 확고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부모한테 순종을 했으면 좋겠대요. 아니 그 양립 가능합니까? 부모한테 순종하는 애가 어떻게 자기 생각이 확고합니까? 쉽지가 않죠. 예. 아이가 독립적이려면 부모한테 저항을 해야 되죠. 순종적인 애가 어떻게 뭐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있는 대로 윽박지르면서 그 아이의 가능성은 봐주지 않으시고 자기 프레임을 더 씌워서 자기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러면서 윽박지르면서 그걸 교육이라고 음 포장을 하면서 그래 놓고 애가 줏대가 있니 없니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 부모님 전화 받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아이를 교육시키시면서 애가 줏대가 있니 없니 이러시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더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완화해서 드리고 그 전화 통화를 끝냈는데 그거 본인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자녀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힘이 들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가 너무 자기 말을 잘 들어 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요. 자녀가 너무 내 말을 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나하고 절연하는 날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나쁜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요. 모든 인간관계가 내 입맛대로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위험한 겁니다. 약간씩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좀 속상한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쪼끔 속상한 것도 못 참으셔 가지고 '다 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거 곤란합니다. 타자예요, 타자. 타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타자가 나에게 전적으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심연이에요. 나한테 다 이해되라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이죠. 어떻게 타자가 다 나한테 이해가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오히려 이 말에 좀 위로를 받으시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타인이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문제시하셔야죠. 왜 내가 타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가? 왜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타인인데. 그쵸?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앞에서 끌어갈 수는 없고 뒤에서 받쳐주기만 해라. 막 뭐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알려줘 갖고 끌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끌어가서는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사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내면의 공허감이 자꾸자꾸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가능성을 봐주면서 쪼끔씩 안내는 해 주죠. 그런데 내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타자예요. 예. 그 사람 고유 아이 고유의 생각 패턴과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 타입니다. 자녀가 타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고 끌어가려고 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적절하게 안내하고 애가 살고 부딪히고 이러다가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 잘 주의 규칙에서 들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네가 이러이러하게 존재해야지."라는 욕심을 잔뜩 갖고 있으면 애 말에 귀를 못 기울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야." 이 말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야."라는 말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 말을 잘 들어보고 '아 너 입장에선 그랬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 보기에는 요런 면은 네가 쪼끔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조차도 엄마 아빠의 조언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조차도 너의 결정이지만 엄마 아빠가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살아본 입장에서는 이런 면들은 좀 고려해야 되더라. 그래서 넘어져도요, 지 몫이고요. 자기 인생이에요. 엄마 아빠가 대신 넘어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넘어지면 아이는 자기 삶을 찾는다는 느낌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의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20대 이게 대학생 돼서 대학생 이상 돼서 이렇게 방황하는 경우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순종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대학 가서 이게 늦게 반항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내가 아이의 가능성을 정말 잘 보고 있나? 아이가 원하는 자신의 존재 방식이 뭔지에 정말 아이의 소리에 아이라는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 그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내 프레임을 아이에게 더 씌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